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중위역사 총정리 세 번째 시간 3단원 지역세계의 교류와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인도, 그리고 유럽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그럼 바로 중국부터 시작해볼까요? 중국은 당의 멸망 후 각지의 절도사들이 5개의 왕조와 10개의 국가인 5대 10국을 형성했는데요. 이후 이러한 혼란을 송의 태조인 조광윤이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조광윤은 10세기 중후반 카이펑을 수도로 송을 세우고 문치주의를 내세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문치주의란 글로써 나라를 통치하는 걸 말하고요. 이러한 문치주의를 강조한 조광윤은 과거제를 개혁해 황제권을 강화했습니다. 과거의 마지막 시험을 황제가 주관하는 전시제도를 도입한 건데요. 이를 통해 황제와 합격자 사이에 스승과 제자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며 황제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문치주의로 국방력이 약화됐고요. 이에 요나 서하 등 북방민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송은 이들에게 매년 많은 은과 비단을 주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송의 국가재정이 약화됐고요. 이에 왕안석이 대대적인 개혁 정치를 시도했습니다만 이는 보수층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송은 금에게 수도를 뺏겨 창장강 이남으로 밀려났고요. 이때의 송을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송을 압박했던 금과 요, 서하 등은 이 시기 송과 공존했던 북방민족인데요. 이 중 요는 거란족이 세운 국가로 야유라 보기가 부족을 통일하고 연운 16주를 차지해 송과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서하는 탕구트족이 세운 나라로 비단길을 장악한 뒤 동서무역으로 번영을 누렸고요. 금은 여진족이 세운 나라로 아구다가 부족을 통일하면서 엄청난 기세로 성장해 요를 멸망시키더니 송을 남쪽으로 밀어내 화북지방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이 시기 중국은 강력한 나라들이 서로 견제하는 다원적 국제질서가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송으로 돌아와서요. 송의 경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송 때는 강남 지역의 개발과 모내기법, 이모작, 상품작물의 개발 등으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며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수공업과 상업 역시 발전했는데요. 특히 도자기와 비단, 차 등을 만드는 수공업과 제철업이 발달했고요. 동전과 지폐 등 화폐가 유통되며 화폐 경제 또한 발달했습니다. 또 활발한 해상교역으로 항저우와 치안저우 등 해외 무역항이 성장했고요. 해상무역 관리를 위해 주요 항구엔 시박사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던 송. 그렇다면 이러한 송의 문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문치주의를 강조한 송에서는 새로운 지배층인 사대부가 등장했고요. 학문으로는 성리학이 발달했습니다. 이 성리학은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한 학문으로 이를 통해 대의명분과 한족의 우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또 서민문화 역시 발달해 대도시의 전문 공연장에서 만담이나 고개, 서커스 등의 서민오락이 공연됐고요. 과학기술의 발전에서는 송의 3대 발명품인 화약과 활판인쇄술, 나침반을 기억해주세요. 이러한 송의 발명품들은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전파되며 유럽 사회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송은 결국 몽골족이 세운 원에 의해 무너졌는데요. 과연 원은 어떤 나라였을지 지금부터 몽골 제국과 원에 대해 살펴볼게요. 13세기 초 태무친이란 인물이 몽골족을 통일하며 칭기즈칸으로 추대돼 몽골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몽골 제국은 막강한 전투력의 기마병을 앞세워 활발한 정복 사업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천호제라는 전쟁 중 1000명 정도의 군사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앞세워 중국과 서아시아, 유럽의 일부까지 장악하며 유라시아 대륙에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몽골 제국은 칭기즈칸의 사후 차가타이 한국과 이란국 등 여러 개의 한국으로 나뉘었고요. 이후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수도를 지금의 베이징인 대도로 옮기고 나라의 이름을 원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남송까지 완벽히 장악했는데요. 이로써 중국 최초로 유목민족이 전 중국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장악한 원은 몽골 제일주의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렸고요. 이는 철저한 민족차별 정책이었습니다. 지배층인 1계급과 2계급은 몽골족과 생목인인데요. 이 중 생목인은 주로 서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지배층인 한인과 남인 중 한인은 금의 지배 아래 있던 거란족과 한족, 여진족 등이었고요. 남인은 남송에 살던 한족들로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 때도 서민 문화가 크게 발달해 음악과 춤, 연기가 어우러진 잡극이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또 이 시기는 동서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데요. 육로로는 도로망 중간중간에 역참이 설치됐고요. 이를 통해 상인들과 서양 선교사들까지 활발하게 왕래했습니다. 또 수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대운하와 해상 운송로를 정비했고요. 이에 항저우와 치완저우가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교통로의 발달로 이 시기 중국엔 이슬람 문화도 많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이슬람의 코발트 안료로 무늬를 만든 청화자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양인의 왕래가 활발해 교황과 유럽 군주의 사절단까지 원에 자주 방문했고요. 유럽 선교사들은 베이징에 가톨릭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네치아 상인인 마르코 폴로와 모로코 출신의 여행가 이분 바투타 등 상인들과 여행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는데요. 이 중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으로 인해 유럽인들은 동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는 이후 신학로 개척의 배경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의 3대 발명품이었던 나침반과 화약, 인쇄술이 이 시기 더욱 발전해 이슬람 세계와 유럽으로 전해졌고요. 반대로 이슬람에서는 수학과 의학, 천문학이 전해져 원의 달력인 수시력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영을 누렸던 원은 14세기에 찾아온 자연재해와 치열한 황희 다툼으로 국력이 쇠약해졌습니다. 거기에 지폐인 교초의 남발로 원은 더욱 혼란해졌고 결국 한족 반란군에 의해 원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명을 건국하며 다시금 한족 왕조가 중국 대륙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주원장 홍무제는 난징을 수도로 삼았고요. 나라의 기틀 마련과 황제권 강화를 위해 재상제를 폐지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육부를 황제 직속으로 두어 황제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한족의 유교적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와 과거제를 정비하고 황제의 6가지 가르침인 유규를 반포했으며 이갑제를 실시해 향촌 사회를 다스렸습니다. 이 이갑제란 마을 이장이 돌아가면서 조세를 징수한 것으로 관리의 수탈을 줄이고자 실시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영락제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엄청난 규모의 자금성을 건설해 황제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또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펼쳐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던 몽골을 수차례 공격했고요. 베트남을 흡수해 영토를 확장했으며 명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화를 시켜 대규모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화의 함대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했는데요. 이에 무려 30여 개의 나라가 명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갔던 명이 해금 정책을 실시해 민간인의 해상무역을 금지시키자 동쪽의 왜구들이 기승을 부렸고요. 거기에 임진왜란 한때의 무리한 군사지원과 여진족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한 명은 국가재정이 심하게 흔들리며 쇠약해졌고 결국 이자성의 농민봉기로 멸망했습니다. 한편 명이 쇠약해져갈 때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해 후금을 건국했고요. 이후 태종인 홍타이지가 내몽고를 복속시키고 국호를 청으로 고쳐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굴복시킨 청은 베이징에 입성해 중국 전역을 장악했고 이후 강희제와 옹정제, 건융제의 3대 황제 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 중 강희제는 한인 무장의 난과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진압하며 중국 통일을 완성했고요. 러시아와의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국경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옹정제는 각종 제도를 개혁해 황제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화의 사상을 제시해 청의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새로운 화의 사상이란 태어난 곳으로 한족과 이민족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덕만 있다면 중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융제는 몽골의 남은 세력을 정복해 청의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요. 중국의 전통 문화를 집대성한 사고전설을 편찬했습니다. 한편 청은 한족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사용했는데요. 우선 강경책으로는 만주족의 전통인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고요. 한족의 중화사상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회유책으로 만한 병용제를 실시해 주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동시에 임명했고요. 이에 명의 지배층이었던 신사층은 청때에도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실시하는 등 기존의 명예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청 역시 청 중심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나라들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고요. 서양과는 공행을 통한 제한적인 무역만을 허용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아편전쟁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 아편전쟁에 대한 건 사단원에서 다시 만나볼 거고요. 우리는 명청시대의 경제발전으로 넘어갈게요. 명청시대 역시 농업의 발전으로 뽕이나 면화 등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졌고요. 옥수수와 감자,
고구마 같은 외래작물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의 인구도 급증했는데요. 특히 청때에 인두세가 폐지되며 중국의 인구 산출이 더욱 정확해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 수공업과 상공업도 더욱 발전해 비단과 면직물, 도자기의 생산이 활발해졌고요. 특히 징더전이 중국 최대의 도자기 생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저우와 항저우 등의 도시가 발달했고요. 대외교역도 더욱 활발해져 중국의 질 좋은 비단과 도자기, 차 등이 인기를 누리며 전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화폐의 기본 단위를 은으로 하고 세금도 은으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발달했던 명청시대의 지배층은 신사층이고요. 유교적 소양을 중시한 이들은 명때에 출연해 청때에도 지배층으로서의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명청시대에는 새로운 학문도 등장했는데요. 먼저 명때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평등과 지행합의를 강조한 양명학이 발달했고요. 청때에는 실증적인 학문인 고증학이 발전했습니다. 또 서민문학의 발달로 수호전과 삼국지연이, 서유기, 홍루몽 등의 소설이 인기를 끌었고요. 전통 연극인 경극이 유행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서양의 가톨릭 선교단체인 예수회를 통해 서양 학문이 중국에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마테오 리체는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 전도를 제작하고 천주시리를 저술했으며 아담 샬은 역법과 대포 제작 기술을 중국에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불기 시작한 새로운 바람. 과연 중국은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4단원에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일본으로 넘어갈게요. 일본은 헤이안 시대 후반 새롭게 무사 세력이 등장하면서 무사들의 세상인 막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막부 시대는 12세기 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권력을 잡으면서부터 시작됐고요. 이때부터 최고 무사인 쇼군이 각 지방의 무사를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쇼군으로 정권을 잡은 시대를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고요. 이 시기 쇼군과 무사 사이에 주종 관계인 봉건제가 성립됐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봉건제 역시 서양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매개로 한 주종관계였고요. 일본의 영주를 다이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쇼군부터 하급무사까지가 지배층이고 그 밑으로 피지배층인 농민과 수공업자,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봉건제를 수립했던 가마쿠라 막부는 13세기 후반 원의 침략으로 쇠퇴했고요. 교토에서 새롭게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됐습니다. 이러한 무로마치 막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역을 실시했지만 15세기 후반 통치력이 약화됐고요. 이후 일본은 약 100년간 무사들의 세상인 전국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이후 새로운 막부인 에도 막부가 등장했습니다.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쿄에 세운 막부로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쇼군은 중앙정부를 다스렸고요. 다이묘들에게는 영지를 나눠줘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때 다이묘의 영지를 번이라고 하고요. 막부는 쇼군이, 번은 다이묘가 다스린다 하여 이를 막번체제라고 부릅니다. 이 막번체제에서는 엄격한 법률과 상킨 코타이 제도를 통해 다이묘들을 통제했는데요. 상킨 코타이 제도란 다이묘들이 1년 주기로 자신의 영지와 중앙에 번갈아 거주한 걸 말합니다. 한편 에도 막부는 대외관계로 쇄국 정책을 펼쳐 크리스트교의 포교를 금지시키고 사무역을 통제했습니다만 조선과는 통신사를 통해 교류했고요. 중국과 네덜란드에는 나가사키항을 개방해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온 서양의 의학과 천문학으로 일본의 난학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농업 생산량의 향상으로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해 상공업자인 존인이 중심이 된 존인 문화가 형성됐는데요. 이 존인 문화를 대표하는 게 바로 가부키입니다. 또 우키요에라고 풍속화도 유행했는데요. 도시민의 일상적인 모습이나 인물 등을 그린 우키요에가 네덜란드를 통해 서양에 전해져 고흐의 그림 속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동서양의 연결이 참 신기하죠? 자, 이렇게 일본까지 동아시아에 대해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인도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시기 서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는 바로 오스만 제국인데요. 오스만 제국은 오스만 티르크가 소아시아 지역에 건국한 나라로 이 오스만 제국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는 비잔티움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키며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름을 이스탄불이라고 고쳐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세력을 더욱 확대해 이집트와 시리아를 정복한 오스만 제국의 황제는 정치 지도자인 술탄과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를 모두 겸한 술탄 칼리프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슐레이만 1세인데요. 슐레이만 1세는 발칸반도로 진출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공격하고 지중해에서 유럽의 연합 함대를 격파하며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했고요. 북아프리카에도 세력을 확대해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동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술탄의 직접 통치 지역과 총독의 간접 통치 지역을 정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한 피정복민들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고 인두세인 지즈야만 내면 피정복민들의 신앙과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공식 문서에는 티르크어를 사용했지만 일상에서는 각 민족의 언어 사용에 큰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혈통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라면 누구든 등용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예니첼인데요. 예니첼이란 전쟁 포로로 잡힌 크리스토교 청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켜 구성한 술탄의 친위 부대로 이후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권력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오픈마인드였던 오스만 제국은 문화 역시 티르크족의 전통에 페르시아의 문화와 이슬람 문화, 비잔티움 문화까지 더해져 다채로운 색깔을 띠었습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는 웅장하고 화려한 이슬람 사원들이 건축됐는데요.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 대표적입니다. 또 학문에서는 천문학과 수학, 지리학 등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했고요. 미술에서는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세미라가 발달했으며 서민문화로는 그림자 연극과 커피가 유행했습니다. 또 오스만 제국하면 이 이스탄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실 이스탄불은 지금도 튀르키예의 유명한 관광도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술탄 아흐메트 사원과 토카프 궁전, 그리고 그랜드 바자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 시장이 있습니다. 이 이스탄불에 가면 정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서아시아의 핫플레이스, 지금의 이란 지역을 살펴볼게요. 이 지역은 과거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곳인데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아바스 왕조에게 무너졌고 아바스 왕조는 이후 몽골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지역은 티무르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티무르 제국의 세력이 약화되자 사파비 가문의 이스마일 1세가 사파비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고 페르시아 군주의 호칭을 부활시켜 이란인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파비 왕조의 전성기는 아바스 1세 때였고요. 아바스 1세는 군사제도를 개혁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바그다드를 점령했으며 유럽의 포르투갈을 격파했습니다. 또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겼고요.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한 이스파한의 중심부에는 이맘 광장과 이맘 모스크, 신학교, 바자르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아시아 지역을 살펴봤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나라는 중앙아시아에서 번성했던 티무르 제국입니다. 티무르 제국은 14세기 후반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건국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티무르 제국은 활발한 정복전쟁을 통해 인도의 서북부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동서를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특히 수도인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의 문화중심지이자 국제적 상업도시로 발전했는데요. 이러한 사마르칸트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레기스탄 광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가 명을 정벌하러 가던 중 병으로 사망하자 이후 정치 다툼이 심해지며 티무르 제국은 급격히 쇠퇴했고요. 결국 16세기 초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했습니다. 다음은 인도 지역에서 발전한 무굴 제국입니다. 무굴 제국은 티무르의 손자인 바부르가 건국한 나라로 우즈베키인에 밀려 남쪽으로 내려온 바부르가 델리를 정복해 세운 나라입니다. 무굴이란 이슬람어로 몽골이란 뜻인데요. 바부르 역시 몽골의 영광을 이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이러한 무굴 제국은 아크바르 황제 때 전성기를 맞아 데칸고원을 제외한 인도 전체를 통일했고요. 북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또 토지조사와 관료제 정비 등을 통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화합 정책을 추진해 이슬람교와 힌두교 화합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힌두교를 인정하고 인두세를 폐지하는 등 관용 정책을 펼쳤고요. 이에 무굴 제국은 더욱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17세기 후반 아우랑제브 황제가 영토를 더욱 확장해 남인도까지 최대 영토를 확보했는데요. 이러한 아우랑제브 황제는 아크바르와는 다르게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워 인두세를 부활시키고 힌두 사원을 파괴하는 등 힌두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러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유럽 세력까지 인도에 진출해 결국 무굴 제국은 쇠퇴했습니다. 이러한 무굴 제국은 수도인 델리를 중심으로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한 나라였고요. 특히 면직물 산업이 발달해 대량의 은이 유입되며 화폐 경제 또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에서는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인도 이슬람 문화가 발달해 종교에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한 시크교가 등장했고요. 그림에서는 페르시아와 인도 양식이 어우러진 무굴 회화가 발달했습니다. 또 건축물로는 너무나 유명한 타지마할이 있죠. 타지마할은 샤자한 황제가 자신의 아내를 추모하며 만든 궁궐 형식의 무덤인데요. 힌두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힙니다. 이 밖에도 무굴 제국은 힌디어와 페르시아어가 혼합된 우르드어를 사용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무굴 제국까지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인도 지역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유럽의 발전은 신항로 개척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항로 개척은 동방문화에 유럽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시작됐는데요. 특히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은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요. 동양의 후추는 정말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15세기 중엽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이에 유럽인들의 동방무역에 어려움이 생기자 동방과의 직접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신항로 개척이 시작된 겁니다. 이러한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던 국가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입니다. 이 중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가 서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했고요. 그 뒤를 이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아프리카의 남쪽 끝 희망봉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스쿠 다가마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 서해안의 캘리컷에 도착했고요. 이로 인해 인도로의 새로운 항로가 열렸습니다. 한편 콜럼버스는 에스파냐 여왕의 후원으로 대서양을 횡단했는데요. 지구는 둥글다는 신념으로 항해를 시작한 콜럼버스는 결국 카리브해 근처 중앙아메리카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이곳이 인도라고 믿었고요. 이에 이 지역의 이름이 서인도 제도가 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에스파냐의 마젤란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신항로 개척에 성공한 유럽은 동방과 아메리카에서 유입된 새로운 산물들로 경제가 발전했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여온 금과 은으로 물가가 상승하며 가격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또 새로운 상공업 계층이 성장했으며 해외 무역의 중심지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삼각무역도 발달했는데요. 이러한 유럽의 팽창은 16세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17세기는 네덜란드, 18세기는 영국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아시아로 진출했는데요. 이 중 포르투갈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국 등과 활발히 교류했고요. 에스파냐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직접 교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 등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고요. 이로 인해 은을 매개로 한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됐습니다. 또 식민 지배를 통해 상공업이 발달하고 주식회사 같은 근대적 기업이 출현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근대 자본주의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항로의 개척으로 아메리카는 큰 아픔을 겪었는데요. 사실 유럽인들이 짓밟은 아메리카도 그들만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메리카 문명에는 5세기 전후 멕시코 지역에서 발달했던 마야 문명이 있고요. 멕시코 고원 일대에서 발달한 아스테카 제국도 있습니다. 이 아스테카 제국에서는 그림 문자와 달력, 피라미드 신전 등을 발견할 수 있고요. 안데스 산지에서 발달했던 잉카 제국은 수도인 쿠스코를 중심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전국적인 통치 조직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잉카 제국의 마추픽추는 정말 유명하죠? 하지만 이러한 잉카 제국은 결국 에스파냐에 의해 멸망했고요. 아스테카 제국 역시 에스파냐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북아메리카로 눈을 돌려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카로 진출한 유럽인들의 만행으로 아메리카는 몸살을 앓게 됐는데요. 이때 수많은 원주민들이 잔인하게 학살됐고요. 정복한 원주민들은 가혹한 노동착취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유럽인들이 전해온 여러 질병들로 수백만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망하며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인들은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갔고요. 이로 인해 아프리카 역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을 주고 성장한 유럽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 시기 절대왕정이 등장했는데요. 절대왕정이란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이때 절대군주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기구로는 상비군과 관료제가 있고요. 이 중 상비군은 상시동원이 가능한 군대, 그리고 관료제는 왕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절대왕정에서 국왕은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펼쳤는데요. 중상주의란 국가가 관세의 장벽을 높이는 등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새로운 상공업계층이 시민계층으로 성장하며 국왕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왕은 왕의 자리는 신이 내렸다는 왕권 신수설을 정치론으로 내세워 왕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절대왕정의 나라로는 먼저 서유럽에 에스파냐가 있는데요. 이 에스파냐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절대왕정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에스파냐는 일찍이 신항로 개척에 성공해 펠리페 2세 때 무적 함대를 만들어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 절대왕정의 전성기를 맞아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고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라는 말로 유명하죠. 그리고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때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해상권을 장악했으며 북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인도로의 진출을 꾀했습니다. 이처럼 여왕임에도 강력한 권력을 자랑했던 엘리자베스 1세는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는 말로 유명합니다. 한편 동유럽에서는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군주가 직접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의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발트해 연안으로 진출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강력한 중앙집권화와 근대산업 육성을 꾀했고요. 프로이센은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프리드리히 2세 때 산업을 장려하고 사회개혁을 추진해 유럽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사회는 점차 근대를 향해 나아갔고요. 이에 발맞춰 근대 과학 역시 발달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과 갈릴레이가 지지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등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거기에 이 시기 새롭게 계몽 사상이 등장했는데요. 계몽 사상이란 인간의 이성과 인류의 진보를 믿은 사상으로 이성에 어긋난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몽테스키웨는 국가의 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입법과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을 주장했고요. 볼테르는 민주주의의 기초는 종교와 언론 출판의 자유임을 강조했으며 루소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몽 사상은 이후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됐습니다. 과연 근대의 유럽 사회는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 뒷이야기는 4단원에서 만나볼게요. 자, 이렇게 유럽 사회의 변화까지 3단원 전체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틈나는 대로 이 영상 반복 시청하셔서 꼭 시험 잘 보길 바랄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